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아드바크 테라피틱스 편입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 잘 보고 계신가요? 흑백 요리사 하면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지만 역시나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대를 가리고 음식을 먹어보는 장면. 솔직히 음식을 평가하는데 눈을 가리고 먹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예능이다 보니까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눈을 가리고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옛날에 위워크에 잠깐 있었는데 그 위워크가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눈을 가리고 뭐 콜라, 사이다, 환타 같은 걸 마시게 한 다음에 맞춘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눈을 가리고 먹어봤는데 정말 이 콜라랑 사이다조차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이야 뛰어난 미식가의 셰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음식을 먹으면 뭐 맛있다 맛없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이 어떤 미세한 차이로 더 맛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말타자는 결코 똥볼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종원님 입에 들어가는 음식 밑에다가 IR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누가 뭐래도 지금은 상승장이죠. 특히 바이오 섹터가 그렇습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바이오 섹터만 수급이 없다느니 우는 소리를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1년 동안 계좌 상황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런 상승장에는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상승장에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조금 시궁창이어도 꿈이 원대한 기업, 그리고 안타나 볼넷 같은 걸 얻는 기업보다는 홈런을 칠 수 있는 기업, 내가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기업보다는 시장이 더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어쩌면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차원에서 종목을 픽해서 투자하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어떨까? 아마도 하락장이 오게 되면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묻게 될 겁니다.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걸 아마 묻게 될 거고, 이 말인즉슨 최악의 상황에도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 기술이 좋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걸로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승장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하락장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도 있죠. 어쨌든 하락장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상승장에는 안대도 없고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도 있고 빚도 환해서 웬만하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는 이렇게 안대를 끼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콜라와 사이다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야구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투신타병, 투수가 극도로 강해지는 순간이 오면 아무공이나 따라다니면서 홈런을 노리던 히터들 있죠. 이런 배드볼 히터는 땅바닥에 묻히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아무공이나 쳐도 바람에 둥둥 떠가면서 펜스도 넘어가고 2루타도 되고 하지만 하락장에 오면 무조건 정확히 맞춰서 수비 사이를 뚫어야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상승장만 계속되면 무슨 공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벤트 있는 종목 그냥 사서 기다리면 다 먹여주는 장이 지금 장이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그렇지 않을 거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쉬바 R에서 다루는 것처럼 기업의 IR이라든가 복잡한 바이오 기전 같은 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공부는 하락장이 올 때 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는 습관이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승장일수록 더 빡세게 IR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락장은 언젠가 올 거고 그때가 됐을 때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1시간 넘는 이런 영상, 어려운 바이오 기존 이야기 나오는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같겠지만 반드시 하락장은 올 거고 그때가 되면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쉬바알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아드바크 테라피틱스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요.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쉬바알의 특성상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서 전문의의 눈으로 저를 공격하시면 곤란합니다. 쉬바알은 그런 채널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드바크 테라피틱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절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대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짤방 굉장히 유명한 짤방이죠. 형욱좌라고 해서 벌써 한 10년 이상 된 자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기증이 난단 말이에요. 빨리 라면 끓여주세요 라고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형욱좌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짤방 하나로 형욱좌는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 형욱좌 짤방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살을 못 빼냐.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배고픔은 절대로 의지만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욱좌가 그런 배고픔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형욱좌의 의지력은 재평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지만으로 모든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겨우 서울대 하나를 못 가냐. 야,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겨우 강남의 아파트 하나를 못 사냐.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고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세상에 어떤 배고픔은 의지로 평가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회사가 바로 아드바크 테라피틱스입니다. 아드바크 테라피틱스를 위한 단어 사전입니다. 일단 이 아드바크가 뭐냐? 요게 아드바크입니다. 땅돼지라고 하는데 사하라 사막에 사는 돼지인가 봐요. 근데 일반 돼지와 다르게 굉장히 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바크 테라피틱스라는 장명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뚱뚱한 돼지가 아니라 이런 날씬한 돼지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 내지는 각오가 담긴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드바크 테라피틱스를 보기 전에 일단 배고픔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돼요. 배고픔, 영어로는 헝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식욕하고는 조금 달라요. 식욕은 먹고 싶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는 게 식욕이에요. 물론 먹고 싶고 견디기가 힘들지만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게 식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욕은 참아도 배고픔은 못 참는다. 그런데 PWS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프라더-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PWS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간내의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에 의해 포만감 결여와 식욕 증가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간내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 기능 이상이 생겨서 포만감 결여,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게 이 PWS의 특징입니다. 시상하부의 배고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PWS 환자는 그렇지 못하다. 항상 배고픔 스위치가 켜져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의지로 제어하기 힘든 식욕을 보이고요. 초고도 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장애, 2형 당뇨병 등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단,
PWS 환자라도 시상하부에 섭식 중단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회로의 기능은 상당 부분 남아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쓴맛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TASR2라고 하는데 쓴맛을 감지하는 수용체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혀의 미래에 있겠죠. 보통 독성 물질이나 상한 음식 같은 경우에 쓴맛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쓴맛 수용체는 이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먹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발견을 하냐면 이 쓴맛 수용체가 혀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양한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신경계에도 있고 그래요. 폐에서 쓴맛을 느낀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쓴맛 수용체는 단순히 쓴맛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판단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수용체로 기능을 합니다. 혀뿐만 아니라 장에도 쓴맛 수용체가 있는데 쓴맛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분자 구조가 거기에 수용체가 결합이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CCK, GLP-1 같은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뇌에 신호로 보내게 돼요. GLP-1은 그 작용이 조금 느리고 둔한데 이 CCK라는 호르몬이 그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CCK가 뭐냐?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소장의 12지장에서 분비돼서 지방 및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GLP-1처럼 음식물의 위배출을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소화 효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 CCK의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 뭐냐? CCK가 분비되는 분비샘이 있잖아요. 이 근처에 어떤 신경이 존재하냐? 미주신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GLP-1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연수의 뇌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위가 가득 찼으니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간뇌의 시상하부로 전달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상하부가 너는 지금 배가 부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PWS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 HQCT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임상시험용 폭식 설문이에요. PWS 환자에서 나타나는 폭식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으로 최적화된 설문지입니다.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서 각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해서 총 36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식 성향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PWS를 평가할 때 바로 이 HQCT 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환자가 직접 대답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대신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PWS라는 질환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있고 또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신 설문을 평가한다. 이게 중요한 점이다. PWS는 말했다시피 단순히 살이 찌는 병이 아닙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폭식 성향이 문제인 질병이기 때문에 PWS 신약을 평가할 때 임상시험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HQCT 검사입니다. 단순히 체중이 얼마가 줄었다 그런 걸로 신약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폭식 성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약물의 효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헝거와 에피타이트, 배고픔과 식욕의 차이에 대해 나와 있는데 배고픔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식욕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면 배고픔은 반드시 먹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먹어서 에너지가 너무 적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식욕은 우리가 잘 아는 GLP-1이 주로 관장을 합니다. 대신에 배고픔은 아까 말했듯이 CCK라는 호르몬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주요 호르몬을 GLP-1이라고 한다면 배고픔을 억제하는 주요 호르몬은 CCK다.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투약하게 되면 혈류를 통해서 떠다니다가 GLP-1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CK는 어떻게 작용하냐? Gut Brain Axis라는 게 있어요. 장뇌 축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식욕보다 배고픔이 훨씬 견디기가 어려워요. 배고픔은 식욕과 다르게 보상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에 직결된 욕망에 가까운 게 배고픔이다. 그래서 배고픔은 식욕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당연하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선 더 빠르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억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뱀도 잡아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고픔에 의한 폭식 문제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같은 GLP-1 유사체로는 해결이 힘들다. PWS 환자는 마운자로 그런 약물 맞아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말했듯이 PWS는 유전 질환이고 단순히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 조절 시스템,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간내의 시상하부, 간내의 시상하부 기능 자체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하나의 약이 FDA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것도 올해가 돼서야 첫 번째 약이 허가가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신약이 나오면 환자들이 바로 쓸 의향이 높다. PWS는 고통이 매우 크지만 현재의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25년에 신약이 하나 나와서 망정이지 그 전에는 뭐 교육, 행동교정 이런 걸로 이 PWS를 제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뇌의 시상하부 기능이 망가진 질병인데 이 교육한다고 PWS를 교정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심했고 신약이 나오면 쓸 의향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한 병이기 때문에 PWS를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45만 불의 지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는 약값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국 내 연간 시장이 무려 46억 달러에 달한다. 46억 달러면 얼마죠? 6조, 7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PWS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 때문에 6조, 7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환자 숫자는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3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사이즈를 결정할 때 가격의 수량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마켓 사이즈는 P 곱하기 Q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거를 비만 시장과 PWS 시장으로 나눠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 마운자로를 맞는 저 같은 사람들의 시장은 어떠냐? 치료를 하면 좋지만 보통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지 안 하면 큰일 나고 뭐 삶을 살아가질 못하고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시장은 P값,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뭐 패션 비만이든 고도 비만이든 떠나서 비만 환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Q가 매우 높고 P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거기에 반해서 PWS 시장은 어떠냐?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지불유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이 PWS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런 무서운 병을 다루면서 뭐 시장이 어떠니 사업이 될 것 같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불경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PWS가 얼마나 위험한 병이냐를 떠나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게 이문이 남는가라는 것을 봐야 한다. PWS 시장은 Q는 낮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P를 바탕으로 그거를 상쇄하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승인을 받은 약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드바크가 새로운 신약을 출시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드바크 테라퓨틱스를 다루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회사의 한국 VC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리미어 파트너스 같은 유명한 VC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리부터 투자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이룬 회사가 아드바크 테라퓨틱스다. 그런데 우연히 제 지인의 지인이 이 투자 심사를 맡았던 심사역이어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줘서 아드바크라는 회사를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PWS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병인데 이 병이 생기고 이 병을 치료하는 기전 자체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PWS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GLP-1 유사체 같은 거에 대한 개념 정리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드바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다루게 된 겁니다. 이 옆에 짤도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두뇌 풀 가동이라고 해서 2 더하기 2 곱하기 2 나왔는데
곱셈을 먼저 해야죠. 2 곱하기 2를 먼저 해서 4가 나오니까 2를 더해서 이제 6으로 가는 게 맞는데 두뇌 풀가동을 해서 안타깝게 8로 갑니다.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신 거죠. 4 곱하기 2 해서 8로 갔는데 두뇌를 이렇게 아무리 풀가동을 해봤자 곱셈을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해라. 이 메커니즘이 고장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가 식욕을 억제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죠. 근데 인슐린이 몸 안에 많이 늘어나게 해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아, 인슐린이 몸에 많은 거 보니까 배가 부른 상태구나. 왜?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나왔겠지.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하고, 두 번째, 위 내 음식물의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위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다. 그로 인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위가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배가 부르구나. 마지막으로 연수에 있는 뇌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음식의 보상 반응을 낮춥니다. 뭐 깰끄시오즈나 띠띠빵빵 같은 맛있는 빵집 지나가면서 디저트를 봐도 저게 들어왔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덜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GLP-1의 작용이다. 정리하면 간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을 줄이는 것이 GLP-1이다. 너는 배부르니까 먹지마 라고 뇌를 설득하는 게 GLP-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PWS는 식욕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의지로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병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뇌가 지속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3일 동안 굶은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게 PWS라는 겁니다. 환자는 시상하부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섭식 조절 회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포만 신호가 병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요. GLP-1 아무리 맞아봤자 이게 작용하는 시상하부가 기능 이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GLP-1이 주는 포만 신호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덜 먹고 싶게 만드는 정도, 식욕을 줄이는 메커니즘으로는 생존을 위한 배고픔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PWS가 뭐다? 유전질환이다. 식욕이나 배고픔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을 불러오는 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난 뇌를 고치거나 원래 존재하는 섭식 중단 반사라는 게 있어요. 혈류를 떠다니면서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뇌를 설득하는 기전이 아니라 뇌가 배부르다는 인식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반사적으로 먹는 행위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25년도에 첫 번째 신약이 나왔다고 했죠. 그 신약을 만든 회사가 솔레노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PWS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시상하부에 배고픔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의 활동을 낮춤으로써 PWS를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뒤에서 자세하게 솔레노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드바크 테라피틱스는 CCK 호르몬을 국소적으로 분비해서 더 강한 섭식 중단 신호를 시상하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아드바크 테라피틱스 약물의 기전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면 이상한 거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죠. 오름 테라피틱도 이해를 했었고 프로티나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본질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만큼 우리가 이해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해를 했다. 제 생각에 오름 테라피틱에 100명이 투자하고 있으면 그 중에 95명은 GSPT1 분해제 같은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 될 것 같죠? 시상하부에서 뉴런의 활동을 낮춤하면 된다.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어 그룹인 솔레노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는 PWS를 어떻게 치료했냐, 어떻게 했길래 FDA가 이 약을 승인해 줬냐라는 겁니다. 이게 솔레노의 신약입니다. 경구제고요. 바이카트 XR이라는 약물이에요. 제가 밑에 뭐라고 썼냐면 Fix Your Hypothalamus Signal이라고 썼는데 솔레노의 약물은 시상하부의 시그널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이 앨범 자켓 아시죠? 콜드플레이 Fix You가 실려있는 앨범 자켓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레노 테라피틱스 약물 소개. 약물 이름은 아이카트 XR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름을 가진 약물입니다. 작용 기전은 시상하부에서 KATP 채널을 활성화해서 배고픔을 유발하는 NYP, AGRP 뉴런의 흥분을 낮춘다.
이렇게 뉴런이 진정이 되면 배부름을 유발하는 POMC 뉴런을 억제하던 신호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신호가 잦아들고 배부름을 느끼는 신호는 회복된다. 이를 통해서 PWX의 폭식 증세를 멈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제가 영어권 날아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sorry? 못 알아듣겠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일단 뉴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뉴런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전체에 깔려있는 통신용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의 명령을 전기신호로 전달해주는 세포입니다.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뇌의 명령을 이 몸 전체에 깔려있는 뉴런들이 통신용 케이블처럼 자라라락 전달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뉴런의 세포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겼냐? 세포가 있으면 이 안쪽은 음전화가 많고요. 바깥쪽은 양전화가 많습니다. 뉴런 세포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근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 나트륨 이온이 뉴런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뉴런의 세포 안은 마이너스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플러스라는 애가 막 밀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이 덜 음전화가 되죠. 뉴런 세포 안에 양전화가 많아지면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을 탈분극이라고 하고 뉴런의 흥분이라고 해요. 어떤 애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흥분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통 흥분하면 무슨 짓을 하죠. 뭐 소리를 지르든 뛰어다니든 하잖아요.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였던 뉴런 세포 안쪽이 나트륨 이온이 밀고 들어가면서 흥분 상태가 되면 뉴런 사이에 신호 전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통신용 케이블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흥분을 해서. 그런데 이건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하는 거고 신호 전달을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뉴런 세포 안에도 양전화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세포 안에는 칼륨 양전화가 주로 들어가 있어요. K+라는 양전화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K+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음전화를 띄었던 뉴런의 세포 안쪽이 더 음전화가 되겠죠. 원래 있던 플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뭐죠? 마이너스였던 게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둔해질 거다. 즉 세포 밖으로 칼륨이 유출될수록 뉴런의 흥분도가 낮아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멈춘 다음에 종이에 한번 그려보세요. 마이너스가 막 있었는데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흥분해가지고 전달이 되네. 근데 원래 안에 있던 플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가 더 마이너스가 됐네. 그럼 얜 둔해지겠네? 솔레노의 약물 바이카트 XR은 바로 이 기전을 이용합니다. 약물이 시상하부의 K-ATP 채널을 강제로 열어버려요. 이 K-ATP라는 건 뭐냐면 뉴런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채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그냥 열 순 없잖아요. 몸의 문은 대부분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줘야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레노의 약물은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을 강제로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NYP, AGRP라고 하는 뉴런의 K-ATP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두 개가 뭐냐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뉴런입니다. 얘네가 흥분을 해서 배고파 해야 배고픔을 느낄 텐데 얘네를 둔하게 만들고 싶다. NYP, AGRP 뉴런의 칼륨 채널 문을 억지로 열어서 안에 있던 플러스 칼륨이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얘가 흥분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라앉는 상태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POMC라는 뉴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배부름을 유발하는 뉴런이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의 흥분도가 높을 때는 POMC, 배불러 하는 애가 기를 못 펴니다. 목소리가 얘가 큰 거예요. 배고파 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배부르다라는 소리는 들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약을 써서 얘네의 목소리를 잠재웠어요. 그러면 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소리? 배불러. 그렇게 폭식 증상을 치료하는 게 솔레노 테라피틱스의 신약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 뉴런에서 채널이 어떻게 오픈이 되고 이온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고 아드바크 투자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 남 앞에서 아는 척하기가 좋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투자를 계속할 거고 어느 순간 이 뉴런의 작용을 이해해야만 하는 약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게 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때가 된다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른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고 싶으니까.
그런데 솔레노의 약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뉴런 세포 수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배불러 할 수 있는데 체감 효과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작용이 누적돼야 나타납니다. 약 먹으니까 진짜 배부르네 라는 느낌이 들려면 약을 최소한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 근데 뭐죠? PWS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병이죠. 얘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배가 터지려고 그러는데도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가족이 냉장고를 잠궈둬야 되는 게 이 PWS라는 질병인데 이 약을 수개월 동안 먹어야 약효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KATP 채널이라는 게 배고파 뉴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뉴런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몸이 붓거나 갑자기 몸에 털이 많이 나거나 이런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솔레노는 PWS를 어떻게 치료했냐? 배고픔을 유발하는 시상하부의 NYP, AGRP 뉴런의 흥분도를 낮춰서 배고픔을 없앴다. 이게 바이카트 XR 약물의 작용 기전입니다. 이 문장을 듣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면 통과.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아드바크는 PWS를 어떻게 치료하냐? 앞에서 말했지만 두 약물의 작용 기전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CCK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곽철용 형님 나오셨습니다. 이 앞에 운전사가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시상하부가 말을 안 들어서 GLP-1 약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우리 철용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새끼야, 거트 브레인 애시스는 무너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드바크 테라퓨틱스의 ARD101입니다. 이 101번은 어떤 약이냐? 솔레노가 그랬던 것처럼 먹는 약이고요.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방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전신 흡수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식사 전에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먹는 그런 약입니다.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냐? 약물이 장에 존재하는 쓴맛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세포가 CCK, GLP-1 같은 호르몬을 빠르게 분비하고요. 분비샘 근처의 미주신경 말단을 통해서 시상하부에 즉각적인 섭식 중단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게 뭐다? 거트 브레인 애시스다. 또 말하죠. Sorry?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쓴맛 수용체라는 게 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쓴맛 수용체가 장에도 존재하는데 이거의 기능은 뭐냐? 음식의 섭취를 거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쓴맛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단순히 맛있으다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만 먹어. 너 계속 먹으면 큰일 나. 라고 전달하는 게 쓴맛 수용체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장벽을 뚫고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쓴맛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포만감과 무관하게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GLP-1이 혈류를 빙빙 돌아서 너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거와 다르게 뇌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뇌를 설득하기보다 무조건 섭식을 늦추도록 만든다. 브레이크를 진짜 세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어도 약물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PWS는 시상하부에 기능장애를 갖고 있지만 거트 브레인 애시스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쓴맛 수용체를 이용해서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게 아드바크의 전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1번 기전의 이해. 약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겠죠. 소장에 쓴맛 수용체의 약물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장세포가 음식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CCK 같은 섭식 중단 신호 호르몬을 빠르게 분비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이 CCK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혈류를 통해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CCK를 분비하는 샘의 바로 옆에 미주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CCK는 바로 옆에 미주신경을 다이렉트로 때려서 뇌관을 거쳐서 시상하부로 빠르게 전달을 합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섭식 억제 반응을 유도합니다. 비록 시상하부에 기능장애가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신호를 계속 때린다. 이게 아드바크의 101번 약물의 기전이다.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심혈관계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저혈압이나 섬액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1번이 작용하는 소장의 미주신경은 패스웨이가 글로 가질 않고 대부분 그냥 연수의 뇌관으로 날아가서 시상하부에 꽂혀버립니다. 게다가 이 약물은 전신 흡수가 거의 없어요. 방광기도 짧습니다. 말했죠. 이 수용체가 소장 벽의 바깥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 벽을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 흡수가 거의 없고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약효가 짧게 지속이 돼요. 미주신경의 패스웨이도 다르기 때문에 미주신경 광분에 의한 저혈압이나 섬액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일상 이상에서도 이런 부작용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아드바크 테라퓨틱스의 101번 약물의 기전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CCK 호르몬으로 자극된 미주신경이 뇌에 즉각적인 섭식 중단 신호를 전달한다. 야,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하고 엄청 크게 즉각적으로 소리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 이걸 떠나서 얘가 먹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치기 때문에 포식을 중단하게 된다. 이게 101번 약물의 기전이다라는 겁니다. 새끼야, 거트 브레인 애시스는 무너졌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CCK 호르몬?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넘어가 보시죠. 뒤에 바로 나오네요. 101번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냐. 약물을 먹습니다.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12지장 즈음에 있는 이 쓴맛 수용체에 이 약물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CCK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물이 CCK라는 인위적인 호르몬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몸이 갖고 있는 이 CCK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101번 약물이에요. 쓴맛 수용체에 결합했더니 CCK가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 혈류를 막 떠돌아다니기보다 요거에 바로 옆에 있는 미주신경 말단을 바로 자극을 해서 연수의 뇌관을 통해서 시상하부로 직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섭식 중단 신호를 보내게 된다. 밑에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쓴맛 수용체라는 게 장애도 존재한다. 맛이 아닌 위험을 회피하는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했고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01번 약은 혈액을 통해 전신순환하는 대신에 장의 쓴맛 수용체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여기에 결합을 하면 CCK가 나오고 섭식 중단 신호,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동시에 위배출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데 무슨 특징이 있다? 인위적으로 투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CCK 분비를 유도한다. GLP-1하고 다른 게 뭐다? 당, 뇌, 신경회로를 통해서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의지로 참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픔 신호를 강제적으로 꺼버리는 겁니다. 이 PWS라는 질병에 걸리면 단순히 폭식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상하부가 망가져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그걸 먹는 것 자체도 곤욕이겠지만 가족들이 그걸 먹게 놔두겠습니까? 보통은 소화기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족들이 못 먹게 막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짜증을 부리겠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3일 동안 굶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가족이 밥을 못 먹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다 때려 부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이 PWS 질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CCK 호르몬이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드바크의 101번 약이 잘 되면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PWS라는 병이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병인데 아드바크 투자를 떠나서 꼭 이 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01번 약물의 지금까지의 임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상 일상시험. 일상은 뭡니까? 사람에게 최초로 투약하는 시점이 임상 일상이죠. 일상에는 뭘 본다?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본다. 101번은 어땠냐? 모든 용량에서 좋은 내약성을 보였다. 부작용이 별로 없었다. 왜? 방광기가 매우 짧고 99%는 장 내에 국소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막 혈류를 타고 떠다니면서 이상한 데 가서 결합하고 심혈관계와 연결된 미주신경을 항진시키고 이런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비샘 바로 옆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별로 없었다. 그걸 임상 1상으로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임상 2상은 어땠냐? 오픈 라벨 임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픈 라벨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환자나 의사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고 임상을 진행하는 게 오픈 라벨 임상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모집하기가 쉬웠겠죠? 동시에 임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도 하고
임상 2상에는 19명이 참가를 해서 18명이 최종 투약을 마쳤고요. 뭐 한 명은 부작용이 심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중간 데이터가 누락됐다라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총 28일 동안 BID 하루에 2번 투약을 했고 HQCT 임상시험을 위한 폭식 설문지 스코어가 평균 8.5점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냐? FDA의 최초로 신약 승인을 득한 이 솔레노의 약물이 3상에서 52주 동안 9.9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솔레노의 약이 조금 더 많이 감소했는데 약을 복용한 기간이 이 아드바크는 28일 동안 복용하고 8.5점이 감소했는데 솔레노는 그거보다 훨씬 길게 먹고 9.9점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조금 희망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아마도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질병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건데 52주 동안 먹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도 안 먹었는데 바로 8.5점이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이 신약으로 출시가 되면 이 약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망의 임상 3상입니다. 총 12주 동안 투여를 하고요. 임상 3상이다 보니까 이중 맹검, 환자와 의사 모두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짜 약과 진짜 약을 섞어서 준다. 기간도 기존의 4주에 비해서는 훨씬 길게 측정을 한다. 이 데이터는 26년 하반기, 빠르면 한 7달, 길면 12달 이내에 톱라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희귀의약품도 아무거나 지정받는 게 아닙니다. 임상 3상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경쟁사 솔레노 같은 경우에 3상 초기 지표가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위약 효과를 통제를 못했습니다. 3상을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랬죠? 환자도 의사도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호자는 환자가 진짜 약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임상 설계가 모든 환자에게 진짜 약 101번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보호자는 약을 먹었다라는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가 확실히 식욕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애가 예전보다 덜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상 실패. 왜? 위약 효과를 통제를 못해서 유의성을 입증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바크의 임상 설계를 쭉 보니까 아마도 부작용 문제로 임상이 실패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위약 효과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HQCT 테스트라는 게 보호자가 잘못된 대답을 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아드바크도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표는 뭐냐면 약물을 먹다가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코호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코호트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자주 나올 텐데 이거는 꼭 바이오 임상시험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특정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 관찰하는 방식을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이 코호트가 제가 알기로 무슨 기마병의 단위였나? 군대로 치면 연대, 대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거를 코호트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코호트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집단을 계속해서 관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이상한 단어에 쫄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정된 용량으로 먹인 환자들을 관찰을 해본 거예요. Y축은 설문조사 내용이고요. 36점 만점인데 그게 높을수록 폭식 성향이 강하다. 마이너스 수치가 클수록 좋은 거겠죠. 폭식 수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요거를 해봤더니 한 15일쯤 됐을 때 거의 마이너스 9 이렇게 최대 효과를 기록합니다. 경쟁사 솔레노의 약물은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까지 걸리는데 겨우 15일 만에 빠르게 약효를 보였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어떤 약을 먹이겠어요? 빠르게 치료되는 걸 먹이겠죠. 그럼 상업성을 인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용량을 달리해서 적용했을 때도 15일차 정도가 됐을 때 이 설문조사 마이너스 값이 가장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근데 이 옆에 보면 더 높은 용량을 먹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600mg로 먹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약물의 용량을 무한히 늘린다고 해서 효과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파란색 쳐져 있는 윈도우인데 치료를 끊고 2주 정도면 기존의 폭식 증세가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101번을 투약하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한다. 곧 효과성이 입증이 됐다. 이 약이 효과가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01번 약물이 효과성과 상업성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101번 약물이 왜 솔레노의 바이카트 XR보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 장표예요. 첫 번째, 솔레노 제품은 효과를 보기까지 최대 6개월이나 걸린다. 말했다시피 솔레노는 뉴런세포 하나하나에는 빠르게 작용하지만 이게 효과를 체감하려면 누적된 투약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최대 6개월이나 걸린다. 그런데 101번은 투약 15일 만에 최대 효과에 도달하고 빠른 효능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PWS라는 병이 한가한 병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당장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병인데 경쟁사의 약물은 6개월이나 걸린다. 두 번째, 경쟁사의 제품은 다모증, 털이 너무 많이 나거나 부종, 몸이 붓거나 케토산증, 고혈당 같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101번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2형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WS가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다 보니까 당뇨를 병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쟁사 약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약간 높이는 부작용이 발견이 됐나 봐요. 근데 101번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당뇨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세 번째, PWS 환자의 20% 정도는 간이나 신장 문제로 복용에 제한이 있대요. 우리 신체에서 간이나 신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약물을 대사하는 역할이거든요. 약물을 몸에서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장기예요. 근데 PWS 환자의 20%는 이 장기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01번은 전신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몸을 막 떠돌아다니는 약물도 아니고 방광기가 짧아서 폭넓은 환자군에 안전한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설령 간이나 신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경쟁사 약물보다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 2상에서 101번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2차 지표를 봤더니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육량 증가도 확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약은 음식을 덜 먹게 함과 동시에 대사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 만약에 이 1, 2, 3, 4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이게 임상 3상에서 증명이 된다면 101번 약물 쓰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아드바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드바크 201번이라는 약물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비만 치료제인가 봐요. 이게 어떤 약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 약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 아드바크의 201 약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101번 약물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쓴맛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CCK를 분비해서 장뇌 축을 통해서 바로 먹지마 하는 강한 소리를 지르는 이 기전에 플러스 DPP-4 억제제를 섞은 약이 201번 약입니다. 여기서 DPP-4 억제제가 뭐냐? GLP-1, GIP 이 두 개의 호르몬을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인크레틴 호르몬. 이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해주는 약이 DPP-4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만 환자는 PWS 환자는 아니잖아요. 살을 빼고 싶어하는 환자인데 이 201번 약물은 섭식을 중단하는 신호를 보내줌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GLP-1 그리고 다른 약물을 만약에 같이 먹었을 때 GLP-1이 있으면 그 GLP-1의 분해를 억제해서 길게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중을 유지요법으로 가게 하는 것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임상 설계는 201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GLP-1 약, 터제파타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함께 먹는 걸로 임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정체 체중에 다다른 후에 유지요법으로도 이 약을 단독으로 쓰거나 같이 쓰거나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는 25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니까 나온 게 아니라면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번은 그런 약물이다. 101번 약물에 DPP-4 억제제를 섞은 약이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전임상 결과예요. 마우스 모델에서 201번 약물을 투약해 본 거예요. 터제파타이드를 쭉 맞다가 아예 안 맞는 경우, 터제파타이드의 농도를 줄인 경우, 201번만 맞는 경우, 그리고 맞던 터제파타이드 농도대로 맞는 경우, 마지막으로 201번의 터제파타이드의 용량을 줄여서 동시에 투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땠냐? 터제파타이드와 함께 투여했을 때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밑에 나오죠. 이게 같이 했을 때거든요. 기존보다 30%나 체중을 줄여나갔다라는 겁니다. 전임상 결과를 보니까 동일 용량의 터제파타이드를 계속 맞는 것보다 201번을 맞았을 때 효과는 좀 적어요. 이건 맞는데 터제파타이드에 201번을 같이 섞어서 투약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훨씬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임상 결과긴 하지만 같이 쓰니까 훨씬 좋다. 이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릴리아 여길보아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네 거랑 우리 거 같이 투약하면 엄청 좋아 라는 말을 이 장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드바크 테라퓨틱스의 두 가지 파이프라인 PWS를 치료하는 101번과 비만을 치료하는 201번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드바크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솔레노의 사례를 한번 보는 거예요. FDA의 최초의 승인을 받은 이 솔레노의 약물은 어땠냐? 아드바크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나 업사이드가 있을 거냐? 솔레노의 사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솔레노의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보면 엄청나게 큰 장대 항공 두 번이 있었다. 그게 언제냐? 임상 3상 톱라인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리고 약물이 최초로 승인됐을 때. 차트를 보면 최저가가 85센트였습니다. 22년 12월, 11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고가는 얼마였냐? 무려 $90를 넘겼습니다. 이게 나스닥 소형 바이오텍의 위험입니다. 거의 실패를 어느 정도 전제에 깔고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솔레노처럼 임상이 터지게 되면 거의 로또급으로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FDA의 최초의 승인을 받은 PWS 약물을 보유한 이 회사는 현재 시총이 26억 불 정도 합니다. 이게 얼마죠? 한 4조 이 정도 하려나요? D&D 파마텍이랑 거의 비슷한 시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두 번의 장대 양봉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23년 9월 26일 삼상 톱라인 발표가 나온 날입니다.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야, PWS 지금까지 아무 약물도 승인을 못 받았는데 니네 같은 조쏘가 이 결과를 잘 낼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이때 톱라인 발표가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올렸냐? 무려 504% 상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년 3월 27일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은 PWS 약물이 나왔을 때 37% 상승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쭉 우상향해서 $90 선을 돌파하기에 이르른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47%나 하락을 했다. 왜? 약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처방 건수가 약간 과장됐다라는 공매도 리포트가 발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있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처방 중단율이 조금 증가한 모양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죠. PWS가 안 고치면 큰일 나는 병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쭉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승인을 받은 걸 보면 약효가 있긴 있는데 완벽한 수준이 아닌가 보다. 불만스러운 환자가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직접 약물과 관련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어떤 환자가 사망한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작은 바이오텍이고 어디에 인수되고 이렇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로 희석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게 현재 솔라노 테라퓨틱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드바크는 어떠냐? 현재 마켓캡이 3.1억 불입니다. 솔레노의 8분의 1, 9분의 1 이 정도 하는 크기다. 근데 말했듯이 내년 하반기에 삼상 톱라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았고 부작용 별로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위약군, 플라시보에서 대조군이 튀어오르는 거. 그거를 막을 수가 있으면 톱라인이 잘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한다. 솔레노 때 어땠죠? 삼상 톱라인 잘 나왔을 때 500% 쐈습니다. 아드바크도 그럴 수 있나? 하지만 투자 전에 이런 건 살펴봐야 된다. PWS의 시장 크기가 진짜 얼마냐. IR 덱에서는 이따만한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IR은 회사의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인 뷰로 말합니다. 우리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 근데 우리는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진짜 이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삼상 톱라인 성공 가능성이 진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를 알려면 제가 말한 이것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솔레노의 2상, 1상 결과를 그냥 샅샅이 뒤지고 아드바크 역시 2상, 1상, 3상 이 임상 설계 데이터를 진짜 샅샅이 한번 파봐야 된다. 혹시라도 이 아드바크에 큰 돈을 투자할 거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삼상 톱라인이 FDA의 승인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약이 될 만하다 정도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솔레노의 약물보다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과를 하면 뭐합니까? 비슷한 약인데. 그래서 솔레노의 약물보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더 잘 나와야 된다. 아니면 명확한 장점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건 이 아드바크 테라피틱스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다 보니까 저는 이 회사를 커버하는 기관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기관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10명이나 커버를 했고 컨센서스가 스트롱 바입니다. 근데 프라이스 타겟이 얼마냐? $31입니다.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127%나 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보통 나스닥 소형 바이오텍 잡주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커버를 하더라도 여기가 어디야 라는 데서 커버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드바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름 있는 곳에서 커버를 좀 하더라고요. 뭐 가령 오펜하이머, 스티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커버를 하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커버를 하는 거 보면 개잡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쨌거나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에 가까운 애널리스트인데 목표 주가가 $35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드바크 테라피틱스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WS는 미충족 수요가 큰 희귀 질환으로 환자의 지출 의향이 매우 크다. 큐는 작을지언정 반드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쓸 의향이 엄청나게 높은 질환이다. 두 번째,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 단 하나만 존재를 하고 부작용 등의 문제로 처방 추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게 비록 시장은 크지 않지만 이 안에 약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어. 근데 그 약물도 지금 보니까 비리비리해. 이 시장을 침투해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솔레노의 성공 경험이 이미 있죠. 투자자들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삼상 톱라인 발표 시점, 내년 하반기가 다가오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임상도 어느 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어느 정도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했듯이 오펜하이머, 스티펠 같은 주요 기관이 커버하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높다. 100% 이상 높은 곳에 목표 주가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PWS 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201번이 존재를 한다. 101번이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하방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2일부로 보호예수 기간이 풀렸다. 아마도 오버행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거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막 엄청난 큰 기관들이 막 던질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를 봤으니까 리스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3상 약물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상 약물은 도전을 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두 번째, 약효가 있더라도 PWS 임상시험의 특성상 대조군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두가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간병인이 굉장히 좋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약효가 좋다라고 하네? 그럼 이건 임상 실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좋긴 했어. 근데 환자의 숫자가 너무 적었고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됐어. 그래서 이 설문 결과가 과대평가됐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진짜 약이라는 거를 간병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P-밸류 같은 걸로 어느 정도 검증을 했겠지만 이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검증 결과가 어쨌거나 주관적인 거를 많이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번째, 201번은 검증이 필요한 약물로 실제 파이프라인은 101번 원툴에 가깝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아까 201번이 101번에다가 잉크레틴의 분해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같이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터제파타이드와 같이 병용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잉크레틴 분해를 억제하는 약은 꽤 유명한 약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를 하는 회사가 병용을 안 했을까? 뭐 릴리나 노보나 이런 회사가 이걸 모를까? 그게 저는 조금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201번이라는 게 뭐 장표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검증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두 개 같지만 사실상 101번 원툴이 아닌가? 보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효과성 입증을 넘어서 경쟁사 약물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증명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냥 입증만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게 나와야 소비자들이 이 약을 선택해 줄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거래량이 낮은 소외된 종목이죠. 아드바크 테라피틱스를 누가 합니까? 이거 하루 거래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뭐 몇십억?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보면 임상 상황과 무관하게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어떤 큰손 형님이 야 뭐 좋은 거 같네 하고 돈이 많아서 한 5억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확 오르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위험한 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팔고 D&D나 오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딱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떡락한다. 거래량이 낮고 소외되다 보니까 상황과 무관하게 극심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에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 못 버틴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아드바크 테라피틱스의 투자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앗아가는 PWS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솔레노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접시가 깨져 있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15살 된 내 아들이나 딸이 밥 더 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부모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얘가 지금 다 먹었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승질나서 안 돼! 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접시를 집어 던진다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솔레노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걔가 접시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거는 걔가 한 게 아니에요. PWS가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PWS, 재단, 협회 그런 데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본 부분을 해석한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위장은 혈액 공급이 차단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으며 밥을 많이 먹어서 너무 늘어나서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 조직에 괴사를 초래합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함에도 조기에 PWS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장이 파열되어 강한 산성 물질이 흉부나 복강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뭡니까? 위장이 파열된다? 위가 터진다? 왜? 계속 먹어서. 먹어도 뇌에서 계속 먹으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위나 장이 파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산 같은 게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은 사망합니다. 이게 PWS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PWS라는 질병을 알지도 못하고 환자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환자가 있고 한국에도 있다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레노의 신약도 그렇고 아드바크 같은 데서 좋은 약 만들어서 얘네가 이렇게 접시 안 깨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드바크 테라피틱스에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임상 3상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옵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다른 좋은 회사가 나와서 이런 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도 작고 돈이 안 되잖아 라고 하기에는 겪는 고통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글쎄요, 블록체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텍 좋은 회사에 만약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약에 좋은 신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끼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아드바크에 투자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삼상시험 톱라인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글이 됐든 영상이 됐든 짧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아드바크 테라피틱스 쉬바 R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19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